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투자상담사 38강 정권세제 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그 밑에부터 한번 봐보죠. 이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예 요 국세를 납부하는 것. 납부하면 이게 제일 완결하죠. 직접 납부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미납된 거하고 환급받은 것을 상계하는 거죠. 충당. 그 다음에 부가를 현금을 다시 원점으로 취소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 그 다음 소멸의 시효가 완성되는 것 해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2개, 3개, 4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큰 건 없는데 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국세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에요. 원래 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한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경우는 요 제척기간이 5년이 지나면 완료됩니다. 5년이 지나면 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국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것은 5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일단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이 10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기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면 1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죠, 5년 더. 근데 만약에 신고 누락 가액이 50억을 초과하면 세무서가 이것 자체를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간 부가 제척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이건 평생 개념이죠. 평생의 개념입니다.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세무서가 이 사실을 알면 또 그때부터 아직 1년간 더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소멸시효의 이 완성은 이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국세를 이제 이때부터 부과되는 이때부터 국세를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기간. 이것을 우리가 소멸시효를 합니다. 소멸시효를 하는데 소멸시효에 보면은 요 소멸시효 완성이 오는데 소멸시효도 주로 이것도 기간이 자, 국세 부과되면 주로 원칙 5년입니다. 5년.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중단하고 정지가 있는데 중단하고 정지 이거는 일단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자체가 지금 현재 중단의 제일 큰 예가 바로 보면은 이 납세고지입니다. 납세고지서를 합니다. 납세고지 또는 독촉 이런 거 하면 이때부터 이미 경과된 요 소멸시효 기간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정지되면 이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상실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과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데 정지 이거는 예를 들면 정지는 앞에 보면은 분납 이런 거, 징수유예 이런 겁니다. 분납. 이때 가면 이거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원래 이 소멸시효가 지금 현재 5년이죠. 이게 5년입니다. 5년이라고 합시다. 5년을 할 때 지금 현재 자 국세 부과 시점이 있습니다. 국세 부과했죠? 국세를 부과했으니까 소멸시효잖아요. 국세 부과했습니다. 국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했는데 그냥 쭉 가면은 5년이 여기서 뭐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한다고요? 그대로 요거는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자가 지금 현재 2년이 쭉 경과했습니다. 2년이 경과했습니다. 2년이 경과했을 때 2년 경과 후 자, 지금 현재 납세 고지서나 압류 등이 들어옵니다. 등이 들어오면 자, 이제부터 이때부터 다시 앞에 경과된 이거는 이미 경과된 이거는 시효기간에서 이거는 완전 시효기간 자체도 완전 이건 삭제돼 버립니다.
그 효력이 상실되고입니다. 상식이 상실되고. 다시 이제 이때부터 또 다시 뭡니까? 원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가야 됩니다. 원인이 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다시 원인입니다. 여기서 뭐다? 여기 바로 말 그대로 중단입니다. 중단. 소멸시효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정지하는 것은 나중에 요 인일경과 된 후에 이자가 다시 뭐 한다고요? 지금 이제 분납을 합니다. 그럼 분납 기간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기간만 뭐예요? 소멸시효가 지금 이제 상실되는 겁니다. 요 기간만 소멸시효가 상실되는 거예요. 기간만. 그럼 이때부터 다시 요 2년에다가 다시 이때부터 뭡니까? 이때부터 다시 3년만 대주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3년. 이면 되는, 그게 원인 되는 거죠. 인정을 했으니까. 앞에 인정된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고 요 기간, 요 분납되는 요 기간만 뭐예요? 지금 현재 요 기간만 정지되는 겁니다. 시효가 정지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 소멸시효에 뭐예요? 말 그대로 요 중단이나 정지는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 사유는 아닙니다. 요 좀 봐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봐놓으시면 되죠. 자, 문제 6번. 자, 봐주시겠습니다. 자,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해놨습니다. 부과된 국세를 납부해내는 것. 정부에 납부하는 겁니다. 세금 내버렸으니까 소멸한 거죠. 그 다음 납부할 국세와 국세 요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 이게 충당이죠. 충당.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야 될 돈하고 자기가 환급받은 걸 뭡니까? 상계하는 것. 이게 말도 충당.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완료되거나 소멸시효가 뭐야? 완성되는 이런 경우. 만료 같은 말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두시고요. 다음 7번. 다음은 국세의 제척기관에 관한 자료이다. 가로속에 제척기간이 잘못된 것은 해놨습니다. 사기 등 부적정한 방법인데 상속이나 정려네요. 사기 등 부적정한 방법이죠. 자, 근데 부정행위네요. 부정행위. 사기, 그죠? 부정한 방법, 부정행위네요. 그럼 몇 년? 15년. 자, 제척기간은 15년. 다음,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인 경우 국세네요. 국세의 부가제척기간 나왔습니다. 국세의 부가제척기간은 이때는 뭐요? 10년 하면 됩니다. 10년. 원칙은 5년이지만 이때는 10년입니다. 다음. 자, 밑에 보니까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네, 그죠? 근데 위에 거는 상속증여세가 제외된 국세잖아요. 그 앞에 이 케이스고 이제 이거 상속증여세입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무신고네, 무신고죠? 왜? 신고 제출하지 않은 이게 무신고잖아요. 이 경우는 몇 년? 그대로 15년 되겠네요. 근데 신고 누락 가액이 50억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세무서 인지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20년이 경과했습니다. 20년이 경과해가지고 이걸 이제 뭐요? 세무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년부터 또 다시 다음 1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이것은 사실 평생 개념입니다. 세무서가 안 봐달라고 할 리가 없겠죠. 그것은 평생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8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요 부분도 한번 봐주시죠. 자, 요에 관한 내용인데요.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앞전에 관계된 이 사실 이 종식 부분 자체가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사실 뒤에 부분보다는 사실 다섯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포가 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정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정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수정신고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거예요. 과소신고 해가지고 좀 더 낸다는 추가 납부신고가 수정신고입니다. 근데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세표준에 신고를 했습니다. 과세표준과 그 다음에 세액을 신고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과다, 이거는 신고한 거예요. 과다 신고하고 과다 납부했으면은 세금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는 환급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다시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세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정청구를 합니다. 이걸 유식가 말로.
자, 근데,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기한 후에 이거는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예, 과세 표준, 신고서를 아직 뭡니까? 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미납 신고예요, 미납.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까 세금도 안 냈겠죠. 미납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수정 신고하고, 요 경정 청구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법정 기한 내 과세 표준 신고서를 이거는 두 개를 제출한 거예요. 법정 기한 내에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때 기한은 일단, 요 수정 신고는, 자, 서장이 적게 신고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서장이 통지하기 전까지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과소신고, 작게 냈으니까, 과소신고 계산세의 50%가 경감이 됩니다. 근데, 경정청구는, 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한 후 신고는 자, 요 서장이 통지하기 전까지 갔죠? 갔죠? 근데 이거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이거는 신고를 안 하는 거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 자, 50% 경감. 50% 경감 나왔죠? 그럼 이거는 50% 경감이니까 요 가산세에 50%는 가산세액의 50%는 경감이 되지만 요 가산세액의 50%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완전 경감이 아니고 50%만 경감해 주는 거니까 50%는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뭐에? 물론 가산세액의 50%입니다.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8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요 가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당국에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자, 이거는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네요. 수정이니까 이쪽이네요. 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니죠? 요 수정 신고하고 기한 후 신고는 50% 경감이 되는 거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50%는 경감이 되고 50%는 부과합니다. 50% 부과하기 때문에 50% 납부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틀렸네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과다 납부된 세금을 전액 환급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하나여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과세표준,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은 했어요. 했는데 작게 신고하거나 많이 신고한 거예요. 근데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이거는 뭐 한다고요? 이거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하나이니까 하자 없죠. 다음 사항. 과세당국에서 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자, 제출하면,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액의 50%를 경감, 즉,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한번 봐두시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다음. 9번.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 소득 특징이죠. 자, 이것도 시험에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번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이 소득세는 오히려 보면 이 분류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분류를 묻기 때문에 여러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보통 흔히 보면 우리가 소득세를 하면 참고로 세를 하면 크게 우리가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종합소득 합산을 하게 되죠.
종합소득 합산, 종합과세 쓰기도 하고, 종합과세 쓰기도 하고, 종합합산과세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원칙입니다.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합니다. 합산해가지고 뭘 매기려고요? 누진세율을 적용하려 하는 거예요. 누진세율. 우리나라 보통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취지는, 자,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려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초과 누진세율, 이 차등세율인데, 여기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통 6%부터, 최소 6%부터 38%까지가 우리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칙입니다. 원칙. 자, 원칙이 되는 겁니다. 초과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이때 종합과세를 할 때 들어가는 게, 자, 이자소득, 그 다음 배당소득, 그 다음, 자,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 같은 게 있습니다. 부동산소득. 이 부동산소득이 주로 보통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그 다음, 사업소득. 그 다음, 근로소득. 그 다음, 연금소득. 그 다음, 기타소득. 이렇게 둘, 넷, 여섯, 7개 나눠집니다. 종합합산은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 개 더 우리가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종합합산과 나누가 분류를 한 겁니다. 다시 종합소득과 또 분류되는데, 분류되는 이게 저희가 뭐가 있는가 하면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보통 분류과세가 나눠지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 이때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우리 시험에 많이 관계되는 거죠. 우리는 정권이니까 정권 자체는 사실 재무정권도 있고, 그 다음 지분정권도 있죠. 주로 재무정권은 주로 우리가 이자소득이고, 재무정권. 그 다음에 지분정권은 주로 배당소득이죠. 나눠지죠. 그래서 이때 요 두 가지, 이자소득과 주로 배당소득을 우리는 보통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금소득은 주로 보통 우리가 원정지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대로 원지수 외에 그대로 쭉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소득만큼 필요경비가 인정 안 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도 필요경비는 인정 안 되지만 근로세액 공제로 보통 대체해 줍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쭉 합친다는 거죠. 이걸 합산합니다. 합산해가지고 나중에 되는데, 특히 우리가 보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이런 것들은 뒤에 가면 주로 원천징수로 많이 끝납니다. 원천징수.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금융소득 등 하는데, 금융소득 등 하면, 금융소득 등 해버리면 요 금소득이 합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금주소득 등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뒤에 가면 원천징수로 끝내기도 합니다. 원천징수로 되기도 합니다. 보통 원천징수는 보통 우리가 2천만 원 미달되면 보통 우리가 원천징수가 끝납니다. 보통 2천만 원 미만일 때. 그러니까 개인별 금융소득,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끝냅니다. 보통 원천징수는 돼가면 우리가 14% 끝내버립니다. 14% 끝냅니다. 이때 특히 원천징수,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20만 원 미만일 때 14%로 끝낸다 했죠. 물론 이거는 개인별로 따집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개인별입니다.
따집니다. 이때 원전지수 2천만 원 미만일 때 개인별 소득, 금융소득 합이 2천만 원 미만일 때 14% 끝내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분리과세랍니다. 분리과세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지수로 이거는 종결돼 봅니다. 종결되고 나중에 이제 뭐 한다고요? 이때 이 금융소득 등 중에 이게 금융소득 등인데 이게 다 합쳐서 이걸 갖다 우리가 금융소득 등 소득 등에 대해서 자, 나머지 대해서는 이제 뭐 한다고요? 또 이걸 합산합니다. 그래서 원전 종결이 된 거는 끝내버리고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종결이 안 된 것들은 다시 뭘 한다고요? 종결이 안 된 것은 다시 이제 종합 합산하는 겁니다. 합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는 원전지수가 뭐요? 원지수 분리과세가 되지 않은 것들만 다시 합칩니다. 자,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쭉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가장 구분이고 두 번째 들어갈 게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첫 번째고 분류. 요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거주의 하고 있습니다. 소득 원천지수에 따라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거 한다. 이 창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 단위 왜요? 과세입니다. 개인 단위 과세. 자, 이는 개인 단위 과세를 한다. 두 번째는 개인 단위 과세를 한다. 개인 단위.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뭐요? 합니다. 주로 이거는 개인 단위로 하는데 주로 앞에 소세 원칙으로 개인 단위로 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는데 이는 공동사업 소득 합산 과세는 나누시고요. 단 주의할 때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뭐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자는 국내 뭐요?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국내 뭐요?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거소.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이상 거소를 둔 자입니다. 둔 자를 우리가 거주자를 합니다. 이 거주자는 뭐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합니다.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합니다. 이걸 과세하는데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지 않거나 1년 미만 거소를 둔 자겠네요. 요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뭘 한다?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 비거주자도 뭐는요? 앞에 종합 합산. 그 다음에 종합 합산. 그 다음 지나와 있는 분류과세. 그 다음에 분류과세. 이거는 그대로 뭐가 된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한번 해놓은 거니까 이제 나머지 밑에 한번 쭉 적어놓은 거 보시죠. 나머지 제가 다 정해놨습니다. 자, 9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보다 큰 거죠.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개인 단위로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래 이게 원칙입니다.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뭐요? 분류과세가 뭐겠습니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분류되죠. 그 다음 분리과세가 뭐예요?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 중에서 원정지수로 끝나버리는 것. 2천만 원 미만 14% 원전 끝나는 이게 분리과세죠. 자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 원천세에 따라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과 물론 앞에 제가 있지만 소득세는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별도로 뭐 한다고요? 이는 분류과세죠. 분류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미만일 때 14%로 원지수로
종기라는 이걸 뭐예요? 분리과세를 하는 겁니다. 종합합산과 분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고 나면 종합합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답은 3번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 소득세는 차등 누진세율 뭐요? 6%부터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공제제도나 소득 종류별 차등과세를 적용한다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별표 쳐놓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10번 소득세를 산정할 때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해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제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뭐요, 기타소득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요거는 종합합산이지만 요거는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분류과세를 골라라 이 말이죠. 그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고르면 되겠네요. 답은 4번. 자,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 해뒀습니다. 자,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이 지금 요 이자소득하고 요 배당소득을 구분하는 거죠. 자, 한번 봐보세요. 환매조건부 채권. 환매조건부 채권이 나왔습니다. 채권의 동그라미. 환매조건부는 다시 내가 이 채권을 팔고 일정 기간 후에 정해진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사실 이거는 이자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은 이자소득에 속합니다. 이자. 왜? 배당은 지분으로 배분받는 거잖아요. 배분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뭐예요? 펀드잖아요. 펀드. 실적 배당이죠. 이건 실적 배당이니까 이거는요, 배당이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비영업 대금. 이거는 영업 자체가 뭐예요? 돈을 임대에 대여해주는 의미 아니에요. 의미 아닌데 이걸 대여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영업이랍니다. 영업상 자체, 영업 활동상 하지 않는 거죠. 이건 이익이니까 이것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니까 이는 이자 성격이죠. 그 다음, 자,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뭐도 이것도요. 자, 이자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요 두 가지는 자, 이는 금융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거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특임에서 좀 잘 봐야 될 것은, 자, 뭐 좀 봐두시라고요. 이자소득은 이자와 할인액인데, 이자. 특히 저축성 보험, 기억에 저축이 뭐예요? 저금하는 거니까 저축성 보험이 뭐겠습니까? 저축이니까 이자죠. 그 다음에 직장 공제회 초과 뭐예요? 반환금 이것도 뭐다? 이자 성격이라는 것.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니까 채권 이자. 비영업 대금이니까 이것도 이자. 그 다음에 국외에서 받은 신탁이익.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국외에서 받은 투자 신탁이익은 이는 투자가 들어가지만 이것만큼 뭐다? 이자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별표. 미음은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는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지금 배당소득이 아닌 것 했을 때 국외에서 받은 투자 신탁이익. 이게 들어갈 확률이 크겠죠. 그 다음 배당소득을 보면 다 뒤에 뭐 들었습니까? 이는 배당이나 분배금인데 이는 주로 뭐예요? 지분증권으로 보는 거죠. 그거 보니까 기억에 배당자, 니은에 의제배당, 인증배당, 배당자, 디귿에 간주배당, 배당자. 배당이 들어간 것은 다 뭐다? 배당소득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디얼과 미음, 주가, 연계, 파생결합. 주가 연계하고 파생결합은 다 뭐예요? 주가지수 연계된 거죠. 주가지수니까 배당이잖아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집합투자기구니까 앞에 집합투자기구는 뭐다? 펀드잖아요. 그래서 리얼과 미음은 좀 봐주시라고 합니다. 배당과 리얼 미음은 배당소득이라는 것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별표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필요경비가 인지되지 않는 소득이 해놨습니다. 필요경비가 인지되지 않는 것은 뭐다? 앞에 금융소득에 대한 것.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항이 되겠죠. 다음 13번. 간주배당과 배당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왔습니다. 한 장 넘겨보죠. 간주배당과 배당세액 공제가 나왔습니다. 적은 공제.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별표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간주배당. 배당과, 그 다음, 배당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나왔습니다. 배당세액. 자, 공제 적용 대상. 제일 먼저, 첫째.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배당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모두 충족. 즉, 동시 충족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첫째. 이거는 국내 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입니다. 국내 법인. 그러니까 외국 법인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국, 우리나라 내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건 외국 법인 아니라는 뜻이죠. 자, 외국 법인은 아니다. 그렇죠. 외국 법인은 아니다. 외국 법인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음 두 번째.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받은 개인주재됩니다. 그럼 이때 이거는 또 뭐다?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과세가 되었습니다. 이 과세된 소득을 받은 누구요? 개인주재됩니다. 주재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법인세가 한번 부과되고 나서 그 남은 소득에 대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요 개인주택에 또다시 매기면 나중에 이거는요, 자, 이거는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종합합산 대상. 합산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합산되니까 이 사람은 또다시 또 세금을 또 내는 겁니다. 한 번 더 여기서. 그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합산이 되려면은 앞에 얘기했죠. 자, 이게 금융소득이 얼마?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2천만 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설명했습니까? 여기에 설명했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이 되면 원천기수로 끝내기 때문에, 이거 만다고요? 2천만 원이 초과해야 다시 종합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2천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끝나기 때문에 종합합산이 되려면 2천만 원이 초과해야 됩니다. 개인별 금소득 합계가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 배당소득 금액을 구해내는데, 총 배당소득 금액을 풀내는데, 요 금액은, 자, 배당소득에다가 다시 간주배당을 더합니다. 간주배당을 더했는데, 요 간주배당은 배당소득의 11%가, 배당소득의 11%를 합니다. 배당소득의 11%. 요걸 만약 이걸 거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거로소득 비율. 이걸 합니다. 이건 다시 배당세액이 놓으면 이거는요, 다시 차감해줍니다. 이거는. 다시 놓는 거 차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로 곱해가지고, 요 배당 총 우리가 손을 푸낸 다음, 다시 요거는 차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로소득이라는 겁니다. 11%. 한번 넣죠. 요건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죠. 또 13번. 간주배당과 배당세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개인주주에게 배당될 경우 배당소득세가 또 한 번 더 부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가 부과됐는데 또 이게 개인주 받아가지고 또 가져가면 종합합산이 되면 또 한 번 더 합산과세 되겠죠. 그래서 5단계 또 누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당세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 자, 총 배당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한 요 간주배당, 여기 간주배당이죠. 간주배당은 배당소득의 얼마? 11%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거로소득 요건은 이 간주배당, 이걸 하기 위한 이것은 외국 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국 법인만 관계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 법인이 아니라 내국 법인, 외국 법인은 제외된다. 그 답은 3번이 틀렸죠. 다음, 종합소득과세 표준에서 개인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배당 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죠? 2천만 원 미만은 자, 앞에 얘기했던 원전직수 14%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배당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봐두시고 다음 안 있는가 하면 14번. 요거는 우리가 보면 그 다음 중 소득세를 산정할 때 원천 징수세율이 제일 높은 거 나왔습니다. 원래 앞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보통 우리가 일반 기본세율은 주로 6%부터 38%예요. 6%부터 38% 적용되는데 5단계 초과해 주신 세율인데 보통 원전 징수는 뭐요? 14%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비실명 금소득이 가장 원천 징수세율이 높습니다. 일반은 보통 뭐예요? 14% 끝납니다. 괜히 2천만 원 뭐일 때요? 미만일 때 끝납니다. 그런데 비실명 금소득은 실명 금융소득은 소득에서 이 금소득이 뭐였습니까? 이게 앞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때는 이게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는 금융기관이 뭐요? 자,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는 금융기관 지급 자체일 때는 얼마? 이거는 90%예요. 90%. 금융기관 지급이 아닐 때는 비금융기관 지급할 때는 얼마다? 이거는 35%예요. 그래서 비실명 금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비금융은 제일 높습니다. 자,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분류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30%. 그 다음 비영업 대금은 밑에 얼마요? 비영업 25%.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25%. 근데 제일 높은 거 봐놓으세요. 제일 높은 거와 개인별 금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뭐요? 14% 원천직수. 그 다음에 기본세율은 6%부터 38% 이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다 15번. 다음 중 무조건 분류과세 소득이 되는 소득 범위가 아닌 것 해놨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자, 분리과세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거죠. 배당소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개 더 봐야 될 것은 자, 이는 지금 원정지수가 제가 분리징수를 했죠. 자,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앞전에 우리가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있었죠.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는요, 분리과세, 이거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장기채권. 채권의 이자와 요 할인액은 이거는요, 일단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고, 이는 보유기간이 10년. 보유기간이, 이는 뭐요? 1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년 이상. 10년 이상 채권이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뭐요? 장기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 요건을 충족해야 뭐요?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는 우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맞지만, 그러니까 금융소득이잖아요. 맞지만 이거는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되고 보유기한이 10년 이상 돼야 되기 적이기 때문에 이는 무조건 뭐요? 분리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답은 사항이 되겠네요. 한번 봐두시고 사항. 그 뒤에서 한번 뒤에 정리해놨으니까 요 위주로 조금 봐두시면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자 16분부터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